장제원의 여비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루머들에 대해 참지 못하고 입장 발표를 한 것인데요. 장제원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지만 번번이 좌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A씨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장제원의 비서로 근무하다 2015년 11월 18일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A씨는 장 전 의원이 침대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며 다시 추행을 시도하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망친 뒤 서울의 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증거를 채취했는데요. 사건 충격으로 정상 출근이 어려워진 피해자는 장제원의 보좌관 출신인 경남정보대학 B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B 교수는 신고하면 금마는 죽는다. 선거 얼마 남지 않았다. 40살 되면 다 잊혀진다. 며 침묵을 종용했죠. 이에 A씨는 고소 의사를 접었으나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으며 2020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요. 퇴원 이후로도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을 지속해야만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었던 A씨는 2024년 10월 심리상담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신과적 증상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고 다음 달 장 전 의원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받은 장제원의 연락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특정 신체 부위 및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해바라기 센터 상담일지 등 구체적인 피해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고발 대상이 된 피의자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 역사가 있는데요.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피의자의 사망은 그 자체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등 2차 피해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장제원의 유서에도 피해자를 향한 사죄나 후회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정체가 누구냐며 왜 10년이 지나서 고소를 하냐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은 언론을 통해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고소 내용은 거짓,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며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등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며 누명을 벗을 때까지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혐의 부인과 별개로 장제원은 사건 발생 이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장제원은 호텔방을 나온 A씨에게 통화하자 걱정된다.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꼭 출근해라. 보고 싶다. 내가 어제 너무 기분이 업됐나 봐.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약 열흘 뒤인 11월 27일 장 전 의원은 A씨를 불러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물은 뒤 여자친구 할래라고 하는 등 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무단 결근을 계속하자 장 전 의원은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돈 봉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죠. 또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실이 공론화될 무렵에는 언론사 기자를 만나 인터뷰했다는 A씨를 의원실 8급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이토록 두려워할 정도의 권력은 장제원의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먼저 장제원의 집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제원은 1967년 4월 13일 부산에서 사학재벌 정치인 아버지 장성만과 어머니 박동순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장제원의 아버지 장성만은 전두환의 민정당 시절 1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에서 당선의 정계에 진출했는데요. 12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에 사실상 단독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죠.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 집권당과 정부의 관계는 지금의 당정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이 우위에 있었는데요. 민정당에서 사무총장, 원내 총무, 정책위 의장의 위세는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부총리, 총리에 못지 않았습니다. 민정당에서 장관이나 부총리 등을 호출하면 바로 장차관을 비롯한 강요들이 당사 등으로 달려가 당의 요구를 듣거나 당정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 장성만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 정부, 각 부처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성만은 경남전문대 진입로,
건설 관련 5억 5천만 원, 교육문화센터, 신축공사 관련 10억 원 등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해 비자금 29억 9천만 원을 조성했으며 동서대 인문사회관과 경남전문대 본관,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남도개발에서 12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고 당시 검찰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들이 기업체에서 받은 연구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교수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유용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인 학교 운영자금 8억 6천만 원까지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죠. 이런 상황에서도 장제원은 아무렇지 않게 사회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졸업하고 2001년 6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신문 전공으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죠.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93년 8월 2일 공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국군기무부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였고 1995년 1월 11일 상병으로 소집 해제되어 병역을 마쳤는데요. 이후 가문 소유의 동서학원 소속 대학인 경남정보대학 수석부학장, 부산디지털 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실제로 장제원 일가의 재산은 몇천억대로 추정되는데요. 동서학원은 장제원의 부친인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 설립했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재단으로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등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 장제원의 모친인 박동순 씨가 법인 이사장, 형 장제국 씨는 동서대 총장, 누나 장주영 씨도 동서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장제원 본인도 정계 입문 전 부산디지털대 부총장과 경남정보대 학장을 지냈죠. 이렇듯 동서학원은 이사장 일가가 학교 운영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인데요. 동서학원의 감사보고서 기준 총 보유 자산은 5,6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부산과 경남 지역에 수십 필지의 토지와 빌딩을 갖고 있다는데요. 부동산 가액만 4,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엔 수익용 부동산이 상당수 있다고 하죠. 예로부터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이들로 여겨졌는데요. 실제 명예를 먹고 산다고 말하는 사학 설립자나 종사자들이 많았죠. 그러나 많은 사학 설립자나 그 가족들이 국회 등 정계에 진출해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서 맹활약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장제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장제원에게 피해를 입은 A씨가 장제원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권력형 범죄인데요. 장제원은 지난해 10월부터는 싱가폴과 일본 도쿄의 게이오대 등에 머물며 윤석열 정부 탄생부터 비상계엄 사태까지 비화를 정리하는 저술 작업을 해왔다는데요. 장제원의 지인은 통화에서 장제원이 부산을 해양 허브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연구 등을 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 고 말한 것을 보아 내년에 부산시장에 출마에 당선될 것을 미리 생각해둔 것 같았죠. 부산시장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던 장제원은 성범죄 의혹이 터지면서 결국 지금에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요. 범죄에 대한 사실과 거짓이 판명되기도 전에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억울하면 끝까지 싸웠으면 될 것을, 아니면 억울하지 않아 도망갈 곳을 찾아서 저 멀리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명예를 지키고자 지지부진한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걸까요? 장제원이 사망했기에 이번 사건은 영원히 여기서 멈춰 있을 텐데요.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